이번 주는 주 후반부에 이벤트가 몰려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심 내구재 그리고 GDP 등등을 비롯해서 전부 다 주 중후반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27일날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인데요. 여기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인가, 뭐 늘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정해진다면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는 주 후반부까지는 좀 느긋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자, 지금 사실 너무 심하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많이 팔아야 될 일인가. 자,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대만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이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또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연관성이 높은 그런 국가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올려야 한다, 아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쪽에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연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지금 너무 낮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멈출 것이다, 뭐 등등의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뭐 악몽 같은 8월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자, 어찌어찌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8월 말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인데, 8월 말로 접어들게 된다면 우리가 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도 좀 노려볼 수 있을 테고요. 또 8월 한 달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미국의 이벤트들을 먼저 조금 살펴볼게요. FOMC 의사록에서 지금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전망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즉 올 연말 안에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그것에 따라서 뭔가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그동안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을 갖췄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테이퍼링의 가능성에 대해서 뭐 또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당장 뭐 벌벌 떨다거나 또는 뭐 이제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크게 폭락한다거나 그럴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지금 다우지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한 1.1%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 정도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지난 주말장에서는 다우지수고 나스닥이 전부 다 올라섰죠. 그래서 상승세로 마감이 되면서 아직은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지금 다우지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매도는 어떤 시장 전반에 대한 걱정거리보다도 차익 실현을 통한 그런 일시적인 하락,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은 계속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움직임들은 없을 것이다. 즉 과거에는 뭐 테이퍼링 한다, 긴축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뭐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충분히 그 전에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거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일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 27일이니까 우리나라는 27일 저녁쯤 되겠죠. 우리는 주말장이 다 끝나고 난 시점이겠습니다만, 자, 이 연준의 그 파월 의장 잭슨홀 연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의사록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 늦게, 근데 뭐 지금도 거의 뭐 하반기 들어섰잖아요. 8월 딱 끝났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1월 아니면 12월에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두 달 빨라졌다고 해가지고 뭐 경기가 갑자기 이상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제 연내에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고용지표, 그 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확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델타 변이가 성장률에 부담을 주게 된다라면 이제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즉 테이퍼링을 연내에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뭐 더 뒤로 밀어서 뭐 내년 초로 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늦게 12월경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막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테이퍼링은 당장 시장이 어떤 뭐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테이퍼링 자체가 그거예요. 지금 내가 100만 불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갖다 부어줬지만 이 100만 불에 대한 지원을 조금씩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100만 불이 아니라 90만 불,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80만 불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여가지고 이 지원에 대한 어떤 규모를 점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시장에 유동성 지원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줬다가 조금 덜 준다라는 식의 느낌이기 때문에 뭐 긴축이라기보다도 유동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당장 진행된다고 해서 경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가라앉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경기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경기 이벤트와 함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화이자 백신의 전면 승인입니다. 지금 FDA가 화이자 백신의 전면 승인을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것이 이제 23일 시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시점이 23일로 넘어간다 이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이자 백신이 이제 전면적으로 승인이 되게 되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화이자 백신이 안정성이 있는 백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8월 23일 조금 더 땡기는 거죠. 원래는 이제 9월 초에 전면 승인을 마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지만은 이걸 더 땡겨가지고 8월 23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축소시키겠다, 극복해내겠다 이런 식의 느낌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승인이 딱 떨어지게 된다라면 이게 월요일날 오늘 저녁쯤 되겠죠. 그러면 24일 시장에서는 이제 좋은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주 후반부부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25일 수요일, 우리나라는 27일 정도가 되겠는데 핵심 내구재 주문부터 해서 내구재 주문과 관련된 부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구재 주문은 조금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구재 주문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좀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 조금 둔화되었다라는 느낌을 내구재 주문을 통해서 알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예비 GDP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네, 예비 GDP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6.5에서 6.6으로 좀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예상치는 일단은 지난주보다 줄었을 것이다. 고용이 조금 개선됐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7일 날 잭슨홀 그 심포지엄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연설에 따른 그런 시장의 변화가 이제 이번 주말, 즉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보여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말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소득이나 개인 지출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될 텐데 일단 뭐 소득이나 지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늘어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늘어나고 지출도 늘어나고 지출은 조금 감소했을 수 있겠는데 소득은 일단 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치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큰 부담감을 주는 경제지표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경제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면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이슈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 초반에 움직임들 그 다음에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나오면서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시장을 조금 전망해 봤을 때, 자,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올라가면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인 효과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제 주가가 내려간 것에 대한 반등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면 주 초반, 즉 월요일부터 움직이는 흐름들은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 분위기를 좀 타다가 주 후반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경제 지표들의 상황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좀 어려운 장에서 조금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조금만 좀 잘 참으시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셀코리아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셀, 팔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집중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6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아주 그냥 미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자,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이 파느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파느냐, 이거는 말들도 많겠습니다만, 언제까지 팔 거냐, 너무 많이 판 거 아니냐, 왜 이러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작년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 그것도 있었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작년에 24조 원이었습니다. 계속 팔아치운 게요. 근데, 지금까지요. 지난 8월 20일까지, 외국인들의 매도를 총 집계를 해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무려 30조 원을 팔아먹었습니다. 30조 원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24조 원 팔아먹었는데 8개월 만에 8개월도 채우지 않았는데 무려 30조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더 많이 팔았어. 근데 작년에는 코스닥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24조 팔아서 와, 많이 팔았다 이 생각했는데 올해는 30조 원. 야, 어마어마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까지 합치게 되면 지금 무려 54조 원, 55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1년 8개월 동안 계속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5조 원이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면 정말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매도 규모가 이 정도까지 역대급으로 나온 정도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만한 어떤 뚜렷한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금 6조 5천억을 순매도를 했는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5월달 한 달만 하더라도 9조 원대를 팔아먹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5월달에도 상당히 무서운 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때 매수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자,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지금 한국, 대만의 공통점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컸다. 근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부분들, 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거져 나오면서 한국과 대만도 포함됩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절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프간하고 한국, 대만 이쪽의 지정적인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관점에서 미국인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꼼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된다 그러면서 피크 어닝 피크를 찍었다 등등등 성장성이 둔화된다 등등등 얘기해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반도체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하기에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다가 또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환율을 띄워가지고 자 이것 봐라 이게 문제다 이런 식의 얘기들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은 호재가 되긴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득과 실이 같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얘네들이 이만큼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이제는 뭐 언제까지 팔 거냐, 그만 팔아도 되는 거 아니겠냐 싶긴 한데요. 저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설설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더 많이 매도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하반기에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전년도 대비해서 매도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매수 같은 부분들은 또 들어오게 되면 무섭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놓게 본다라면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을 들어가게 되면서 공매도도 같이 붙여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얘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한국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싸게 주식을 사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 부분들, 그동안 수익 난 거를 차익 실현 들어가게 되고 밑으로 끌어내려가가지고 밑에서 받아먹는 거. 그게 왜 필요할까요? 하반기에는 배당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의 시즌, 대형주의 시즌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가격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게 되면 상당히 이게 뭐가 돼요? 네. 배당률이 뭐 5%다 하더라도 높은 가격이 생기다 보면은요, 5% 배당이 아니라 뭐 2%, 3%밖에 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배당을 받게 되면 5%가 아니라 6%, 7%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들어가서 더 싸게 매수하기 위한 일부분의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충분히 성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요, 작년도 말까지 기준해가지고는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난 4월달 지나가면서부터 쭉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배당 시즌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를 차익을 털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아 먹고 나서 계속 죽이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매수를 들어가면서 주가를 띄워올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이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하다 보면 주가가 뜨겠죠. 그러면 얘들은 또다시 한번 차익 실현과 함께 배당도 챙기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하게 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시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전통적으로 전기전자 기업들의 그런 전통적인 성수기도 들어오게 되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먹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많이 팔아먹었고요. 주가도 이미 많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버티시는 게 정답이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쟤네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는 순간에 주가가 많이 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밀려나지 않으시려면 잘 붙들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자리를 선점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점권에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할 때는 그럴 때 서서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 없겠고요. 천천히 시장 반등의 포인트를 보면서 접근해 나가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말들이 많긴 많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 아니다, 뭐 등등 말이 많은데 일단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도 거의 제로금리 아닙니까? 근데 미국도 제로금리. 근데 성장성은 미국이 더 좋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하죠. 성장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리스킹한 것 같아 보이더라도 금리라도 높아야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자, 26일 날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치가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쪽으로 많이들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증가 또는 자산가격의 상승 뭐 등등 뭐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뭘 하냐면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폭망하니까 완전 문제가 됐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뭐 빚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어떤 이자 비용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무슨 이중고에 시달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적인 어떤 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 부담 등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이거 좀 아니지 않겠느냐. 아직은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금리를 여기서 올리게 된다면 투자가 더 위축될 거 아니냐. 왜냐면 금리가 낮아야지만 기업들이 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게 되고 또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등등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원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 시장에 대한 내용들만 보게 된다면 금리를 올려줬을 때 신흥시장이 금리를 올렸을 때는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뭐 경기 침체로 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은 이동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올려라 말아라 뭐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연초에는 식료품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갔다 이거지.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면 금리 조정을 통해서 물가를 좀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금리를 올리고 연말 시점에서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추가 금리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금리를 한 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번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인플레이션, 주택시장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 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고 그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이라도 좀 막아야 한다. 뭐 등등의 얘기가 금리 인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금리가 최저잖아요.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가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긴 하고요. 자, 한 가지 바라는 거는 그거죠. 대출금리만 그런 식으로 막 화장창 올리지 마시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도 좀 같이 올려주고 적금금리도 좀 같이 올려주라 이 얘기지. 대출금리는 뭐 그냥 금리 인상 얘기한다 뭐 그런 전망만 나와도 그냥 득달같이 올려놓고는 예금금리는 아직 금리가 안 올랐어요. 그러면서 예대마진만 높여가지고 뭐 은행주들만 이런 식으로 네, 배불리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출금리와 함께 예금금리가 올라갈 때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말해야만 뭐 전혀 소용도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바람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보험주부터 시작해서 은행주들에게는 호재성 재료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금리의 인상도 생각하는 거고 물가도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뭐 단기적 변동성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한 변동성이 뭐 당장 크게 부담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좀 저의 바람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자금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는데요. 자, 미국의 주요 이벤트들은 주 후반에 있다는 거. 그래서 주 초반에는 지난 주말에 주가 상승한 부분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외국인들 셀코리아는 뭐 조만간 멈출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게 된다면 이제 배당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싸게 살려고 마음먹었었던 그런 자기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또는 조금은 더 빠르게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까지는 잘 참으셨고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잡히기 시작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죠. 하지만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도 이제 조기에 진행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지만이 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그런 그 이탈 이런 것들을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의 투자는 덤을 얻는 기회를 자주 주게 된다. 악재에 시달리다가 갑작스러운 호재로 주가가 뛸 때 투자자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된다. 이 덤을 저는 보너스라고 그러죠. 보너스. 보통 이제 저평가된 것들, 억울하게 빠지는 것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나서 회복을 해주는데 그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는 그냥 회복이지만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너스에 대한 구간 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서입니다. 네, 더위가 물러간다는 그런 날인데, 네, 뭐, 이제 외국인의 매도나 시장의 어떤 부담감들도 좀 같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9시부터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요. 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월요일 시장을 함께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라이브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